나의 가치는요 어느 정도 생득적이거든요. 인간들은 그냥 네가 태어나면은 너는 가치 있어 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요, 내 가치는 내가 성취한 거에 달려있어. 내가 A뿔을 맞아야지, 내가 100점을 맞아야지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적 왜곡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코칭 심리학 박사가 되어 돌아온 여러분의 심리학자 친구 선우란 여름바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제 연구가 완벽주의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완벽주의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주의 말을 많이 듣지만 제가 실제로 완벽주의자 분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저는 완벽주의자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 완벽한 완벽주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완벽주의자란 완벽주의가 있어서 스트레스도 받지만 일을 굉장히 잘 꼼꼼하게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진정한 완벽주의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정말 완벽주의는 무엇인지, 심리학이라는 학문 내에서 완벽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제가 연구한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면서 완벽주의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완벽주의라는 개념이 현대에 들어서 굉장히 핫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완벽주의 연구의 개념은 심리학의 초창기인 정신분석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이 정신분석을 하던 시대의 사람들도 너무 뭔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포착해낸 거예요. tyranny of should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뭐뭐 해야 돼, 나 뭐뭐 해야 돼, 이런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신분석 때부터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완벽주의가 뭐야? 라고 생각을 했죠. 어떤 개념이 뭐야?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척도예요. 왜? 척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완벽주의를 연구했을 때는 이 완벽주의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완벽주의의 핵심이 높은 기준. 이거는 완벽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높은 기준이라는 특성은 늘 들어갔어요. 근데 높은 기준이 있다고 다 완벽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기준과 플러스 뭐가 있을 때 완벽주의냐라는 연구들을 계속 했었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연구가 많이 됐던 개념이 완벽주의자를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자를 3개로 나누는 건데 그게 바로 자기부가 완벽주의, 타인부가 완벽주의, 그리고 사회부가 완벽주의였어요. 자기부가 완벽주의는 뭐냐? 자기 자신한테 높은 기준을 들이대는 사람들이에요. 타인부가 완벽주의는 뭐냐? 남한테 높은 기준을 들이대는 사람들이죠. 사회부가는 뭐냐? 남들이 나한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회부가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이걸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고요. 완벽주의의 원인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게 많이 됐었어요.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아니 이 척도를 해야 돼, 아니 이 척도를 해야 돼 막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 다양한 척도들에서 공통적으로 측정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가정한 연구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완벽주의가 부모의 높은 기대, 높은 기준, 자기 비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완벽주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부가 완벽주의, 타인부가 완벽주의, 사회부가 완벽주의 이런 게 완벽주의다 라고 다양한 요인들을 이렇게 측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인들 중에 뭔가 공통이 있을 것이다. 상위 요인이 있을 것이다. 식료품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식료품이 사과 있고 딸기 있고 배추 있고 무 있고 토마토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인을 추출하고 싶어.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요인을 생각해봤을 때 자, 딸기, 사과, 배 이런 건 과일이야. 우리가 이거를 과일이라는 상위 요인으로 묶자. 그리고 무, 배추, 토마토 이런 거는 야채라는 요인으로 묶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식재료라는 큰 요인 중에서 완벽주의 연구자들도 그랑 똑같은 걸 한 거예요. 완벽주의 연구자들도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상위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상위 요인들
요인들을 한번 요인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나왔냐? 2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학자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완벽주의, 노력. 영어로는 perfectionistic striving이거든요. 저는 그냥 완벽주의 노력으로 번역을 했어요. 둘 다 완벽주의 핵심은 늘 높은 기준이에요. 기준이 높아. 근데 높은 기준도 있는데 이거를 달성하려고 엄청 노력해. 엄청 분투를 해. 요 축이 하나가 있다. 요 요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완벽주의, 걱정. 이 완벽주의 걱정은 perfectionistic concern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들마다 번역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완벽주의 걱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높은 기준이 있는데 이 높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두 축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 노력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 걱정과 노력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높은 기준, 완벽주의 노력이 없는 사람들은 완벽주의가 없는 거야. 왜? 완벽주의의 핵심 요인은 높은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완벽주의 노력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응적 완벽주의라고 하자. 자, 왜 적응적이라고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완벽주의 노력, 그러니까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적응적 완벽주의라고 하자. 그리고 높은 기준과 함께 그 높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시험 누구나 A뿔을 맞고 싶어요. A뿔을 맞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응적 완벽주의자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부정적 완벽주의자들은 뭐냐? A뿔을 맞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기준과 실제 수행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은 A뿔이야. 근데 나의 수행은 B뿔밖에 안 돼. 이 격차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 완벽주의자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적응적, 부정적이냐?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심리학에서 무언가가 적응적이라고 하면요. 이 요인이 어떤 정신적인 건강, 목표 달성, 우리가 흔히 좋다라고 생각되는 요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적응적이라고 해요. 완벽주의 노력만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자체가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는 굉장히 그 맥락마다 다른데 이 완벽주의 노력, 높은 기준만 있는 것이 반드시 정신 건강에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그리고 목표 달성이나 뭐 성취 아니면은 뭐 자신감 이런 것들에는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부정적 완벽주의는 뭐냐? 완벽주의 노력과 완벽주의 걱정이 같이 있을 때 정신 건강, 목표 달성 아니면 뭐 자신감, 뭐 자기애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적응적이다. 이런 특성이 있으면 이걸 부적응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로 한 거죠. 근데 제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자들 중에서도 저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에만 집중했어요. 왜냐? 얘는 이미 적응적이에요. 잘 살아요. 그럼 얘는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내가 높은 기준이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편감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잘 살면 됩니다. 근데 이 부정적 완벽주의자들은 자기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목표를 잘 달성을 못해요. 왜? 엄청나게 지연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비난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정적 완벽주의자 분들한테 코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정적 완벽주의만을 대상으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부정적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 한번 본인한테 대입해서 생각해보세요. 부정적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을 저는 4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높고 경직된 목표예요. 이 높다는 거 뭐예요? 주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내가 달성하기에 좀 지나친 목표일 거예요. 근데 이 지나친 목표가 경직되어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누구나 A뿔을 받고 싶어요. 나는 B뿔 받고 싶어. 이런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정적 완벽주의자들은 A뿔을 못 받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경직된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아, 나는 하루에 5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거야. 나는 패배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목표가 경직되어 있지 않은가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 완벽주의자들이 제일 힘들게 하는 특성이 결국 자기 비난이에요. 제가 아까 부정적 완벽주의자들이 목표와 수행 사이에 격차가 있고 그 격차에서 자기 비난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100점이야. 자, 근데 80점을 맞을 수도 있고 50점을 맞을 수도 있죠. 이 목표와 내 수행 사이에 격차가 발생해요. 이게 안 발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목표를 솔직히 높게 잡아요. 그래서 목표와 수행 사이에는 어느 정도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격차에 대해서 늘 비난을 하는 거죠. 완벽주의가 없는 사람과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완벽주의가 없는 사람들은 100점 맞으면 좋아. 80점 맞아도 오케이. 50점 맞으면 더 노력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 100점을 맞아야 해. 경직된 목표야. 100점을 맞아야 해. 80점 맞으면 난 비난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비난을 엄청나게 합니다.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난 자기 비난을 받아야 돼요. 비난을 받아야 돼. 그럼 비난받기 싫죠. 누가 비난받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나친 노력을 해요.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지나친 노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내 삶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취미가 없어.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활동들을 하지 않아. 혹은 사회생활이 망가져. 친구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난 목표 달성을 해야 되니까.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 삶의 밸런스가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노력을 하는 것이 부정적 완벽주의자들의 또 다른 특성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왜 이렇게 노력을 하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완벽주의자들에게 성취는 본인의 가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간의 나의 가치는요 어느 정도 생극적이거든요. 인간들은 그냥 네가 태어나면은 너는 가치 있어 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요 내 가치는 내가 성취한 거에 달려있어. 내가 A뿔을 맞아야지, 내가 100점을 맞아야지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적 왜곡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성취에 달려있으면요 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기 비난 받아야 돼. 왜? 가치가 없는 인간이니까. 그럼 자기 비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 있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 서현. 이게 제 원래 이름이에요. 서현 씨가 코칭에 찾아와요. 서현 씨는요 미루는 습관을 고치고 싶대요. 목표를 정해놓으면 늘 미룬대요. 그리고 무기력을 고치고 싶대요.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갖고 싶대요. 자, 왜 미룰까? 목표가 과도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서연이가 뭘 하고 싶어 하냐? 서연이가 논문을 쓰고 싶어요. 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박사과정생이었으니까 논문을 쓰고 싶었겠죠? 논문을 쓰려면 뭘 해야 돼요? 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루에 8시간을 하고 싶대요. 자, 이 8시간은 어디서 나왔냐? 어느 날 서연이가 살다가 삘 받는 날이 있었어. 그날 8시간 공부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8시간이라는 목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서연이는요, 원래 하루에 1시간 공부할 때가 많아요. 1시간도 안 할 때도 많고요. 근데 내가 이미 8시간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니까 처음에 딱 시작할 때부터 어때요? 막막해요. 나 오늘 8시간 어떻게 공부하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봐요. 핸드폰을 보면서 뭐예요? 자기 비난을 해요. 왜 나는 시작도 안 하고 이러고 있지? 기분이 점점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질수록 시작을 안 해요. 핸드폰을 2시간을 했어. 핸드폰을 2시간을 했는데 여기서 이미 망했다라고 생각해. 아, 오늘 하루 조졌다. 오늘 하루 조졌어. 자, 그럼 내일부터 다시 시작. 근데 내일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왜냐? 목표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완벽주의자 분들이 미루는 습관이 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목표 양이에요. 목표 양이 과도할 때가 많거든요. 이 과도한 걸 어떻게 아냐? 최근 2주간 실제로 한 걸 물어봐요. 너 최근 2주간 평균 몇 시간 공부했어? 평균 1시간 공부했대요. 그러면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어떻게 8시간 공부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2시간을 공부할까? 저는 사실 진짜 실행할 수 있는 목표는 현재 양 곱하기
5%에서 10% 정도 증가. 이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표 자체를 작게 잡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력. 왜 무기력하냐? 이게 실제로 임상적인 무기력이 있어요. 우울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무기력화 많이 하죠. 이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의 무기력은 조금 다른데요. 미루다 보니 무기력해져요. 왜? 성취 경험이 안 생기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걸 성취를 해야 즐거움을 느끼고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어져요. 여기에서 이미 목표가 너무 과도하잖아요. 이 과도한 목표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성취 경험이 없어. 그래서 뭘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오늘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할 거야. 못할 거야가 쌓이면서 무기력이 되는 거죠. 플러스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엄청나게 자기 비난이 들어가요. 너 왜 아무것도 안 해? 너 왜 할 수 있어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 너 왜 지금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놀고만 있어? 근데 비난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지죠. 기분이 나빠지면 우리는 그 나쁜 기분에서 도망치고 싶어져요. 어린 왕자에서 나는 술 마시는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거네 하는 것처럼 핸드폰을 보는 나쁜 기분을 잊으려고 다시 핸드폰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자기 비난과 무기력을 없애기 위해서도 목표를 낮춰야 돼요. 낮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 경험을 좋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게 재밌었어. 그럼 또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싫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또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하는 경험 자체가 좀 즐겁고 나한테 성취감이 있고 그런 경험이 돼야 우리는 미루지 않고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성취감이 생기면서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완벽주의자 분들한테 일단 목표 시간을 확 줄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서연이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2시간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자기확신인데요. 이거는 이미 일이 있어. 목표가 있어. 자, 나는 논문을 써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데 미루는 습관과 무기력 때문에 힘들어요. 요럴 때고요. 자기확신은 이제 진로를 할 때 확신이 없다 라고 찾아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서연이가 논문을 다 쓰고 졸업을 했잖아요.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완벽주의가 또 진로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 완벽한 진로. 근데 완벽한 진로라는 건 없거든요. 완벽한 진로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정말 유행이 지난 이론 중에 하나가 내 특성을 알고 직업의 특성을 알고 이 두 개의 특성이 매치되면 그게 완벽한 진로다라는 게 이미 너무 아웃데이티드 된 이론이에요. 왜? 나도 바뀌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이 직업의 특성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냥 진로라는 건 그때그때 만나가면서 알아가고 조금씩 이렇게 길을 가는 거다라는 게 요새 현대의 진로 이론이거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근데 자꾸 완벽한 진로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확신이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진로를 가고 싶은지 완벽히 난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100% 알 수 있어요? 그런 건 전 모르겠어요. 심리학에 대해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100% 누구인지 심리학을 통해서 안다? 그건 불가능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가 100%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시도하면서 나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시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시도할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 여러분들이 완벽주의가 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고 한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현실적인 목표가 뭐냐? 저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의 60%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 60%라는 게 어디서 온 거냐? 대부분의 인간들이요, 계획 오류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일이 1시간짜리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일을 할 때 보통 1.5배가 걸린대요. 1시간짜리 일을 할 때 실제로는 1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계획의 오류거든요. 그러면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 실제 내 목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과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아예 처음부터 역산해서 60% 정도로 잡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8시간 나는 공부를 해야겠어요. 8시간 정도가 목표라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60%인 한 4시간 정도를 잡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질문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이 질문을 버리냐? 이 질문이 디폴트로 깔려있거든요. 저도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특히 내가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어.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실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론은 알잖아요. 이론은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완벽주의자 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내가 8시간을 하기로 했어. 8시간을 근데 못했어. 그럼 실패야. 그럼 나는 잘못한 거야. 이런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이 경직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너무 뿌리 깊게 깔려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코칭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필요한 게 자기자비라는 개념이고 인지적 왜곡의 수정이에요. 자기자비는 내가 이런 것들을 서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인간으로서 가치 없는 게 아니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내재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길을 갈 때 여기가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폭을 좀 작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갈 수 있죠. 근데 완벽주의자분들한테 이 길이 어떤 거냐면 여기 목표라고 해볼게요. 이 길 아래 100m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길이에요. 100m 낭떠러지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걸으실 수 있겠어요? 떨어지면 죽어. 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하죠. 자, 이게 높은 목표 플러스 자기 비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자기 비난에 떨어질 거야. 여기서 망설이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 나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자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 자비는요 여기에 안전망을 깔아주는 거예요. 자, 너 이거 목표 달성하지 못하고 떨어져도 괜찮아. 너 여기 떨어져도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안전망을 깔아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안정된 마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자기자비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기자비가 무엇인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